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3년 9월 13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좀 비가 많이 오고 있고 날씨가 이제 확실히 더위가 한풀 좀 꺾인 것 같고요. 이제 주식시장은 춥습니다. 요즘에 좀 썰렁한 편이고 분위기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오전에 좀 강연회가 좀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매주 하는 수요일 라이브를 좀 못했고 다음 주는 하니까 다음 주에 또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증시는 이렇게 크게 어제는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확실히 좀 하락은 진정되지만 그렇다고 막 올라가거나 그러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3고 달러 강세, 유가 강세, 금리 상승 이게 이제 발목 잡는 거죠. 그래서 좀 시간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오늘 반도체 아침에 좋던데 또 오후 되니까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주도주는 없고 좀 답답한 그런 장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2500 초반에서 도망가거나 그럴 자리는 아니고 다만 이 구간에서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천천히 공부하시면서 사실 어제 그 넥스트칩 저희 당사 보고서도 이제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저도 이제 어제 저녁에 퇴근하면서 제가 어제는 그 지하철로 했거든요. 근데 계속 읽어봤어요. 다른 자료까지. 그러면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배웠어요. 영상도 보고 거기 넥스트칩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작년에 상장할 때 한국 IR 협의회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거기 대표이사가 직접 또 설명까지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내가 맘만 먹으면 기업 공부하기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맘만 먹으면 유튜브도 다 찾아볼 수가 있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활용하셔가지고 공부하셔서 자기 걸로 만드시되 다만 이제 넥스트칩이나 이런 거 다 어제 퓨런티어도 그렇고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좀 조심은 해야 됩니다. 단기간엔 너무 급등을 했으니까 조정을 기다리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야 이건 괜찮겠다.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거를 이제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주식 투자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뭔가 거창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스스로 하셔야 돼요. 스스로 본인이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될까 안 될까 계속 고민해 보는 거죠. 근데 진짜로 이렇게 많이 보시다 보면 그건 저는 어느 정도 나중엔 분명히 이제 그 결정을 내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해드릴 내용은 현대차가 이제 파업까지 갔다가 이제 합의를 했어요. 좀 다행스럽고 연금개혁과 주식시장 저거 이제 아침에 3프로TV 이제 제가 아침에 이제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거기 나가서도 한번 소개해드린 자료인데 저게 진짜로 확정되면 연기금이 1년에 12조씩 사야 돼요. 그러니까 매달 1조씩 사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그럴 수 있을까는 모르겠는데 아니 매달 1조씩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많이 그렇게 보면 5년 동안. 야, 근데 저렇게 진짜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9월 동향업 여기는 이제 LFP랑 실리콘 응급제 얘기가 좀 나와요. 그거랑 코스맥스, 서진시스템, PNH테크, 태광 그 다음 오늘 IBK에서 그 HBM 관련된 보고서 나왔는데 우리 옛날에 함께 배우에서 다 공부했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요 보고서 딱 읽는 순간 그 대부분 이해되실 거예요.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그 안에서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JT랑 FNS테크가 또 약간 생소할 수 있으니까 FNS테크는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그 우리 지지난주에 함께 배우기에서 본딩 장비 한번 할 때
한번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CMP, 예, 거기 들어가는 패드, 예, 만드는 기업인데 한 번 더 오늘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오늘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대차가 일단은 기본급 11.1만 원 인상하고 성과급도 400% 해가지고 어쨌든 합의를 봤고요. 합의를 봤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좀 더 올라갑니다. 13.7% 비용이 더 증가하는데, 일단 2분기 제가 찾아보니까 매출이 42조에다가 인건비가 한 3조 원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3%면 한 3천억이 넘는 돈이죠. 아무튼 이제 더 많은 돈이 뭐 현대차에서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제 그런 부분은 부담이지만 그래도 이미 어느 정도는 선반영을 했었고, 네, 그리고 실적도 좋고 연초 사업 계획 대비해선 지금 영업이익이 10에서 15% 올라가고 있고 환율도 요즘에 좋잖아요. 그래서 예, 인건비 올라가는 거 자체가 일단 뭐 실적에 엄청난 데미지를 준다,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요새 저는 테슬라 좀 공부를 좀 요즘에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냐면 꼭 테슬라를 뭐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뭐 미국 주식 투자하는 건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는 안 합니다. 그게 맞다고 저도 보고 있어가지고, 아시겠지만 뭐 주식 투자 전혀 안 하잖아요. 저희 가족들도 못 하게 돼 있고 엄격하게 이제 통제를 받고 있는데,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를 계속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하는 사업에 따라서 미래가 좀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기차 먼저 시작했고, 물론 그거 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자율주행, 모건 스탠리가 자율주행 가치를 올렸고, 예. 그런 거 보면서 테슬라가 예, 괜히 시총이 높은 게 아니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건 생각했거든요. 아니 테슬라가 시총이 1000조 가까이 되는데 왜 현대차는 30조야 이거죠. 40조.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저는 좀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예,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어쨌든 자동차 회사니까. 근데 물론 지금도 너무 벌어져서 좀 이건 과하다고 생각은 해요. 개인적으로 과하긴 한데 일정 부분 벌어진 건 뭐 인정은 해야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현대차도 잘해요. 돈도 잘 벌고 한데 내연기관 이런 건 다 좋은데 문제는 그거죠. 전기차하고 자율주행으로 갔을 때 성과를 내줄 수 있겠느냐. 이 진짜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할 수 있는 기업으로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대량 생산 능력도 있고 돈도 많이 벌었고, 예, 분명히 지금 전 세계 경쟁 회사 중에 몇몇 기업들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현대차는 준비는 잘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출시를 했을 때 소비자가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참 이제 어떻게 될지가 좀 관건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25년 돼봐야 되니까 좀 판단하기가 당장은 좀 쉽진 않은 거죠. 근데 지금 PER 3배에서 이제 또 안 좋아집니다, 이걸 고민할 단계는 아니에요. 현대차도 퍼 3배인데 네, 하방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배당도 많이 주고. 다만 이제 퍼를 10배까지 올려줘야 돼요. 그러려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그 다음에 현대차만의 뭐 테슬라 같은 그런 밸류체인,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걸 갖춰야 되고, 예, 전기차도 어쨌든 저도 동의하는 게 저가형 차를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저가차를 만들어야 이게 확산이 됩니다. 예, 그런 것들까지 할 수 있는지 그걸 이제 보여줘야 돼요. 2년 안에. 그러니까 현대차가 저는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좀 약간은 생각하는 거죠. 할 수 있나? 지금 내연기관은 알겠는데 뭘 한 거지?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에서 현대차나 기아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현대차가 더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시겠지만 지금 돈도 잘 벌고 하방도 단단하니까 여유 있게 보시면 좋겠지만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부품주가 더 좋은 거예요. 현대오토에버가 괜히 올라가는 게 아니죠. 예. 현대오토에버는 자율주행, 그 중간에 있는 게 현대모비스. 그러니까 모비스가 요즘에 현대차보다 훨씬 좋잖아요, 분위기가. 그죠? 근데 이제 완성차는 좀 답답하고. 이게 그런 구조인데 뭐 결국엔 다 현대차가 안 되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대차가 돼야 되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간간히 공부를 해보세요. 테슬라 공부하는 건 전 정말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투자할 때도 미래가 보여요. 테슬라를 보면. 그래서 일론 머스크 전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스티브 잡스 전기 나왔을 때도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아무튼 일론 머스크는 괴짜라고 하더라고요. 괴짜. 아무튼 스티브 잡스랑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얘기가 좀 길어졌고, 연금 개혁과 주식 시장인데, 요거는 이제 연금 개편안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10월에 의견 수렴을 다 해가지고 정부가 최종 발표해요. 그래서 확정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주식 쪽인데, 기금 투자 수익률 제고 위해서 주식 비중 상향. 근데 주식 비중은 늘려요. 전체 주식, 그러니까 전체 뭐 채권, 대체 자산, 대체 투자, 주식이 있잖아요. 요런 상품 중에서 주식 비중을 크게 올립니다. 근데 주로 해외예요. 비중이 많이 들어가는 건 해외입니다. 근데 물론 국내 주식은 줄여요. 비중 축소. 근데 비중 축소가 작아요. 얼마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영향은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연기금이 이제 더 이상 뭐 한국 코스피를 굳이 막 이렇게 막 비중을 더 줄이지는 않는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 뭐냐면, 여기 보면 지금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이 14.6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14%까지 줄여요. 그러니까 많이 줄이는 건 아니에요. 27년까지니까 조금씩 비중은 주는데, 근데 기금이 운영하는 돈이 많이 늘어나요. 지금 여기 보면 23년 2분기 말 현재 143.5조 원을 그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2083년, 물론 2083년 60년 후니까 60년 후면 저도 이 세상에 없겠죠, 저. 네. 아무튼 1281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이 계획에 의하면. 엄청난 건데, 그래서 주식 비중 자체 국내 비중은 준다 하더라도 이제 5년간만 딱 우리가 딱 놓고 봐도요, 이게 투자 금액이 203조 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럼 143조에서 203조가 5년 만에 되면 연간 12조씩 사야 돼요. 그럼 한 달에 1조씩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이론적으로. 근데 이게 확정이 된다면, 돼서 진짜로 한다면, 우리나라 주식을 계속 사겠죠. 이게 주식 비중이 이렇게 늘어나요. 44.2에서. 다른 거 다 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제 국내보다는 이제 해외 쪽이긴 하지만, 해외 주식 투자를 많이 해서 결국엔 지금 수익률을 제고하겠다는 거거든요. 왜? 뭐 연금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인구는 줄고, 연금이 적극적으로 수익을 좀 내긴 내야 되는데, 그걸 해외 쪽에서 좀 하겠다라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도 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늘려간다. 그래서 대형주도 수혜받지 않겠냐. 그게 확정이 된다면. 그래서 이렇게 이게 주요 연금, 국민연금에서 많이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비중이 좀 늘어나지 않겠냐.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확정되면 한국 증시는 일단은 수급 면에선 뭔가 이제 지원군이 하나 생긴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코스피에게한테 좀 좋은 뉴스가 아닐까 보여지고, 자, 전기차 배터리 9월 동향 업데이트인데, 지난 9월에 여기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가 열렸나 봐요. 아마 한국경제신문이나 이런 데 주최해가지고, 거기서 포스코 퓨처엠 사장, 에코프로 사장, LG엔솔 사장, 서울대 재료공학부 강기석 교수가 연사로 나와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반도체도 그렇지만 우리 반도체 HBM 다 배웠잖아요. 그거 배우고 나서 기업 분석하고 실제로 정말 주가 많이 간 것도 있었고, 이 기술 트렌드를 아니까 되게 딱 접근하기가 용이하죠. 그러니까 2차 전지도 똑같아요. 기술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지금 이게 참 자료 만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게 좀 시간이 안 나가지고요. 근데 이번 주에는 이제 2차 전지 할 거거든요. 근데 2차 전지 중에서 일단 그걸 좀 하려고 그래요. 테슬라가 제시한 방향들이 있잖아요. LG엔솔 권영수 부회장이 제시한 방향. 앞으로 2차 전지 방향은 뭘까? 요거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여기 나온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요 내용들이 사실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자료랑 좀 사실 비슷합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현업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일단 첫 번째가 인산철, 리튬 인산철. 여기에 대한 고민이 되게 크죠. 위기이자 기회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인산철 배터리는 일단은 지금 대세가 되고 있어요. 뭐 그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뭐 싫든 좋든 일단 대세가 되는 건 맞아요. 예. 이걸 부인하시면 안 돼요. 예. 이거 자체로. 왜? 테슬라도 쓰고 있으니까. 테슬라 앞으로 62%까지 쓴다고 했어요. 그럼 이건 받아들여야 되고, 다만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보는 저도 생각 중에 하나가, 어차피 중국은 중국 내에서 LFP 쓰고 해외로 갔을 때 많은 기업들이 중국 거 쓰기 좀 부담스러워 한단 말이에요. 특히 미국은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LFP가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우회로 막 지금 들어가잖아요, 미국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터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한국이 준비가 끝나면, 아마 지금 LG엔솔이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끝나면 한국 걸 채택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우리나라 NCM 배터리도 분발하면 돼요. LFP의 최대 장점이 뭐예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싸잖아요. 싸게 만들면 됩니다. 원가 절감. 그래서 하이니켈로 가면 훨씬 좋긴 한 게, 하이니켈은 중간에 코발트를 안 써요. 예, 그래서 가격을 쌉니다. 하이니켈이 싸요, 오히려. 중간에 코발트를 줄여버리니까 싸긴 한데, 이제 더 이상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더 이제 그 하이니켈을 쓸 수가 없다 보니까 니켈을 막 95까지 쓰는데, LNF가 9반반 쓰잖아요. 95, 니켈 95. 그 다음에 코발트 2분의 1, 망간 2분의 1. 근데 이제 그 이상 더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코발트 없는 것도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코발트 없는 것부터 해가지고 정말 이제 원가 절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다들. 예. 그렇게 해서 원가 절감하면 누가 LFP 쓰겠어요? 가격이 더 싸고 성능 좋으면 NCM 쓰겠죠. 근데 아직은 이제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대결은 펼쳐질 거예요. LFP, NCM. 근데 어쨌든 둘 다 공존한다. 승자가 누가 될지 몰라요. 예. 공존한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가격은 LFP가 싸니까 저가형 차는 LFP, 중고가는 NCM, 이렇게 그냥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NCM이 우위예요. 미국은 주행거리가 길어야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ESS용은 당연히 LFP가 대세가 될 것 같고, 그래서 한국 기업들도요, 무조건 다 해야 돼요. LFP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중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LFP가 미국에서 좀 쉽지는 않은 게, 가격이 싸더라도 관세가 들어간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불리한 거죠, 중국 업체들이.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정말 이 기술 변화가 심한데, 여기서 도태되면 망하는 겁니다. 그냥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정말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예. 도태되지 않기 위해. 예. 최종적으로 누가 쓰죠? 배터리 쓰는 데는 현대차, 테슬라, 폭스바겐, 이런 회사들이 뭘 선택하냐. 근데 저는 이 업체들이 다 쓴다고 생각해요. LFP부터 이런 거 다, NCM 가장 비싼, 예, 것까지 다 골고루 쓰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동차 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회사들은 여기에 다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나오는 게 LLO라고 망간을 많이 넣은 거예요. 예. 망간을 많이 넣으면 코발트를 줄이니까. 그리고 아예 코발트 없는 거, 이 코발트가 문제예요. 얘가 많으면 비쌉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제 없애는데, 저거를 없애면 안정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술 변화가 있는지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굉장한 이런 변화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실리콘 음극재는 이제 첨가가 될 거고, 이미 첨가도 되고 있는데, 하이니켈이 이제 더 이상 니켈로 올리기 어려우니까 가장 이제 차별화할 수 있는 게 음극재에다 흑연 대신에 실리콘 일부 넣어버리는 거죠. 3% 정도. 많이 넣으면 안 돼요. 폭발합니다. 저거를 넣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충전 속도가 빨라지고 수명이 증가합니다. 예, 용량도 커지고. 그래서 앞으로 아마 실리콘 음극재 시장은 커질 것 같은데, 첨가제 비율을 20%까지 늘리려고 한대요. 지금 3에서 5%거든요. 예, 그럴 것 같은데, 물론 좀 무작정 넣을 수는 없고, 예,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흑연에다가 실리콘을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이게 폭발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SIC냐 SIOX냐, SIC는 SKC하고
주로 한솔케미칼 이제 이런 기업들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SIOX는 대주전자재료 이쪽이죠. 포스코는 둘 다 하는 것 같고, 어디가 더 낫냐 이거죠. 그건 아직 알 수는 없어요. 예. 그러나 둘 다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로 집중돼 버릴 수도 있는데, 승자가 누가 될지 아직은 모릅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는 둘 다 다 장단점은 명확하니까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이디어는 뭡니까? 저걸 보고 실리콘 응급제 하면 딱 떠올라야죠. 탄소 나노튜브, 그죠? 도전제. 그게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내 배터리 업계, 이건 배터리 공급망이니까 한번 뭐 요 표는 그냥 참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재 기업들이 어디에 납품하고 있는지 그건 한번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코스맥스인데, 메리츠증권의 한우리 연구원님이 코스맥스가 그 자회사, 그 중국 회사 있거든요. 코스맥스 이스트. 예. 그 회사가 이제 전환성한 우선주를 발행하나 봐요. 그래서 투자자가 바뀝니다. 원래 SV 인베스트먼트가 옛날에 투자를 했는데, 그 중국 기업이에요. 그 회사는. 그 회사를 상장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마 상장을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난 것 같고, SV 인베스트는 발을 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 사달라는 거죠. 자기 지분. 그래서 전환상환 우선주를 발행해서 그 돈을 충당하려는 것 같고, 거기에 관련돼서 일단 그 이 하나증권하고 그 KDB 인베스트먼트, 여기 이쪽에 신규 투자자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바뀌어요. SV 인베스트먼트에서 이제 이쪽으로 바뀌는 거죠. 사모펀드 쪽으로. 네. 그래서 투자자가 일단 바뀌게 되고, 지분율은 조금 낮아집니다. 그래서 코스맥스 이스트, 중국 법인이에요. 지분율이 1.5% 더 낮아집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중국 이익이 좀 줄겠죠. 지분율이 낮아지니까. 중국의 예상 순이익이 557억, 내년에 708억인데, 근데 영향은 크지 않대요. 그래봐야 1.3, 24년에 0.9%. 그래서 아주 큰 영향은 주진 않는다. 실적으로 보면. 이 정도는 좀 미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다만 이제 조금 우려되는 건 뭐냐면, 중국 저 회사 있잖아요. 옛날에 저거 상장한다는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폭락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슈가 없어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시 새로운 투자자가 또 들어왔어요. 지분을 받고. 그러면 저기서 만약에 또 IPO를 요구를 하면, 그 내용은 모르겠어요. 저기서 IPO 조건이 들어가 있는지. 만약에 이 회사가 또 상장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또 피곤해지는 거예요. 더블 카운팅, 이중 상장. 그래서 이게 이제 저 IPO, 중국의 코스맥스 이스트가 상장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주분들 입장에서, 주주 가치 측면에서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좀 주가 빠졌죠. 그래서 주가는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거 다시 만약에 저거 상장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좀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금 이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 한번 회사에 또 전화하셔가지고 문의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이런 걸 떠나서 코스맥스가 나쁘다 좋다 그거보다도 일단 불확실성이 있어서 단기적으로 좀 부담이지만 너무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6만 원에서 15만 원. 그러니까 쉬어갈 수 있는 자리예요 지금. 단기간에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약간의 노이즈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진 시스템은 목표 주가 25,500원 유지를 했고요. 상반기에 기대에 미치지 못했죠.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회사가 체질이 바뀌어서 ESS, 대용량 저장 장치가 매출 비중이 많이 늘어나서 1위입니다. 원래 통신 장비였어요. 근데 이제 주요 고객사 미국의 플루언스 에너지가 조금 부진했는데 3분기엔 새로운 고객사 포인 에너지로 매출이 반영된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이제 전 세계 5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로도 공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상업용 ESS 쪽에 정말 강한 회사 중에 하나가 서진이고, 가정용은 어디죠? 이렌텍. 이 두 개죠. 이 두 개가 이제 ESS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아무튼 수주도 잘 되고 있고, 또 최근에 베트남 쪽에 바이든 대통령이 관계를 격상했죠. 그러니까 베트남 제조 기지가 또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에 공장이 있는 이제 서진 시스템에도 유리하지 않겠냐.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정치적인 이슈니까
저걸 가지고 뭐 너무 막 확대해서 가셔가지고 야 이게 진짜 좋아지나 이런 것보다도 지금 제일 중요한 건 ESS예요. ESS가 수주가 꾸준히 나오면서 실적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번 상반기 좀 그걸 못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보실 거는 실적. 그래서 실적은 아마 11월에 발표할 것 같아요. 그때 실적 결과가 주가 올해 연말까지 주가를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15,000원 정도는 부담은 없어요. 뭐 별로 이룰 게 없죠. 왜냐면 이미 다 빠져버려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3분기나 4분기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나올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수주한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플루언스, 포인, 요 회사들. 테슬라가 1위입니다. 2위가 넥스테라, 3위 플루언스, 4위가 포인. 요 3, 4위권에 있는 기업들한테 납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기다리는 구간이고요. P&H테크가 오랜만에 보고서 나왔는데 그 LG 디스플레이가 조립 이슈가 좀 있어서 이거 아이폰에 OLED 공급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들이 있었지만 결국 어쨌든 공급에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 아이폰 프로 맥스 최상단 거기까지는 공급이 된 걸로 일단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3분기 실적은 좀 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이 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이제 태블릿 OLED 그 아이패드에 이제 OLED가 드디어 채택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소재한테 좋습니다. 이 회사만이 아니라 이제 덕산 네오룩스, 여기는 삼성, P&H는 LG 쪽인데 아마 아이패드 쪽은 LG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죠. 뭐 그때 또 가봐야 되는 거라 항상 바뀌니까. 그래서 일단은 LG 쪽이 좀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일단 내년에 나오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양사가 모두 수혜는 받습니다. 그리고 소재가 2배로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아이폰 7,500만 대 정도 판매하는 효과가 생겨요. 아이패드 이번에 나오는 게. 왜냐면 크기도 큰데 소재 2배. 아이폰이 1년에 2억 한 3, 4천만 대 팔리거든요. 그럼 7천만 대면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아이폰 30%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시장이. 그래서 소재한테 좋을 수밖에 없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동차에 들어가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내년 LG 디스플레이 아이패드 OLED 패널 공급, 그 다음에 이제 소재, 발광 소재 뭐 같은 거 있죠. 예. 또 태블릿은 투스택 텐덤 방식. 요건 이제 그 발광층이 2개니까 소재가 2배. 예. 거기다가 차량용 쪽에도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차량용에 처음으로 투스택 텐덤, 그러니까 이 투스택 텐덤 방식은 소재 2배인데 이걸 처음 채택한 게 LG 디스플레이예요. 차량용에 이미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P&H 테크가 동반해서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년까지 발현이 된다면 조금 부진했던 이 OLED 소재 업종들한테 좀 호재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매출액이 54%, 영업이익이 70% 증가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아이패드, 자동차, OLED TV도 좀 공급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 뭐 디스플레이 업종은 아무도 기대 안 하잖아요. 지금 요즘에 뭐 워낙 부진하니까. 특히 저굴절 CPL 같은 경우는 TV에 들어가거든요. 네, TV가 많이 팔릴수록 좋은 건데 이런 것들이 TV 업황도 개선된다면 내년엔 좀 낫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가 좀 정상화되고 아이패드 공급이 되면서 내년도를 본다면 지금은 내년을 보고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때가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좀 주가 부진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은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디스플레이도 이제 바뀝니다. 예. OLED가 자동차, 태블릿 PC, 노트북 이렇게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태강 목표 주가를 좀 올렸는데 뭐 LNG나 뭐 메탄올 뭐 이런 선박 연료로 요즘에 그 다양한 연료들이 좀 고려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특히 LNG가 제일 중요한데요. LNG 선박에는 이제 피팅이 많이 들어가죠. 예. 그래서 태광 같은 경우 뭐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DK락 요 4개가 이제 주요 피팅 회사들이죠. 예. 근데 이제 태광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이런 석유화학 이쪽이 좀 비중이 좀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카타르 LNG선 2차 발주, LNG선 수준 늘어나면 계속
피팅은 좋아지고요. 또 베트남이 전력 공급이나 전력망 프로젝트에 135억 투자 필요하다고 좀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LNG 복합화력 발전 프로젝트 통해 가지고 전력 공급 안정화 추진을 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예, 베트남 같은 경우 카타르는 헝가리에 27년부터 LNG 공급, 독일도 카타르랑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카타르가 저렇게 LNG 발전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우리나라에 막 엄청난 그 LNG 선을 발주하잖아요. 그 이유가 LNG 이제 천연가스를 개발해 가지고 LNG로 막 만든 다음에 이제 공급을 해주는 거죠. 헝가리, 독일 막 이런데. 유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러시아 가스 이제 안 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호적이고, 다만 이제 매출 비중에서 제일 많은 건 석유화, 그 다음이 이제 기타, 예. 조선은 한 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국가별로는 중동, 왜냐 중동에 석유화가 가니까. 미주, 아시아 이런 쪽이 좀 비중이 높다. 그 신규 수주는 이제 처음으로 2014년 이후로 3,000억 정도 전망하고 있고, 자회사 HYTC가 아마 이게 2차전지 뭐 사업하는 걸로 좀 알려져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노칭 금형 개발 완료로 영업이익률도 좀 12%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은 근데 조금 부진해요. 그러니까 부진하다는 게 전분기 대비. 저 2분기보다는 조금 꺾입니다. 예, 근데 4분기부터는 또 다시 정상화 될 거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 스토리는 좋은데 주가 올라온 상황에서 좀 늘어질 것 같아요. 좀 늘어지고 나서 쉬고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좀 분위기가 또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좀 한 달 정도는 조금 답답할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쁘다기보다는 모멘텀이 약간 좀 떨어지는 지금 현재 구간이, 그게 보시면 되고, 이게 뭐 조선주 지금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조금 쉬어가는데 이런 구간이 또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이제 HBM 관련된 그 보고서인데 우리가 다 공부를 해가지고요. 뭐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AI는 1956년도에 이제 처음 사용이 됐고, 알파고 아시죠? 알파고가 바둑 기보로 학습을 했고, 저걸 그대로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게 테슬라의 자율주행, 예, 도조죠. 도조가 비디오 보면서 계속 학습하고 있죠. 그 다음에 챗 GPT가 작년에 나왔고, 트랜스포머는 이제 언어 모델입니다. 자연어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개발했다고 하고 있고요. 문장 속의 단어와 같은 순차 데이터 내의 관계를 이렇게 추적해가지고 맥락을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챗 GPT나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랑 대화를 해보시면, 챗봇을 해보시면, 내가 방금 한 얘기를 이제 생략을 하고 뒤에 좀, 우리는 이제 대화하다 보면, 상대방과 대화하다 보면 앞에 이제 서로 얘기하다가 굳이 앞에 부연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다 이제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뒤에서 계속 연결이 되죠, 서로. 예. 근데 컴퓨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앞에 또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근데 챗 GPT나 이 생성의 AI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얘랑, 그러니까 이 챗봇하고 얘기한 거를 이거는 계속 알고 있어요.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트랜스포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챗 GPT는 이제 챗봇이고 생성형 언어 모델을 이제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다음 텍스트가 무엇인지까지 예측하면서 글을 만드는 거고, 인간이 이제 피드백을 해주는 데 따라서 더 이 성능이 올라가는, 그래서 검색이 아닙니다. 검색이 아니고 추천이죠, 추천. 그래서 인공지능이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사람과 대화하듯이 답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친숙한 이제 우리가 언어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추천하는 거고, AI 가속기 쓰죠. 그래서 엔비디아 걸 주로 쓰고 있고요. 뭐 요즘에 가장 많이 쓰려고 하는 게 이제 H100. GPU는 이제 그래픽 카드죠. 그래픽을 처리해주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런 건데, CPU 대비 덜 빠른 그런 이제 코어가 단순 정보를 동시에 연산하니까 그게 매력이죠. 동시에 한 번에. 이게 매개 분수가 챗 GPT 같은 GPT-3가 한 1750억 정도인데 GPT-4는 100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 기억나세요? CPU?
CPU는 제갈공명 혼자가 굉장히 뛰어난데 한 번 하나씩 연산 문제를 하나씩 차근차근 푸는 거고, GPU는 뭐죠? 수많은 책사들이, 그러니까 제갈공명보다는 좀 약간 떨어지죠. 그렇지만 수많은 일꾼 책사들이 한 번에 연산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AI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 생성형 AI 서버의 핵심은 HBM과 GPU고, GDDR은 이제 원래는 저 GPU 옆에 붙어가지고 도와주는 거죠. 예. 데이터를 옆에서 쏴줘야 돼요. 계속 탁탁탁 쏴주는데 핀이 32개, 용량은 16기가입니다. 그리고 12개를 깔아요. 이 GPU 옆에 12개 깝니다. 그럼 24GB가 되는 거죠. 근데 HBM은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GDDR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핀이 1024개. 핀은 입출력 단자예요. 그 뭐죠? 1024개 차선 데이터가 다니는 통로인데 1024개의 데이터가 이제 다니는 거죠. 네. 아까 여기는 32개. 몇 배 차이입니까? 네. 이게 붙어 있으니까 1024개에다 옆에 4개씩 들어가요. GPU 옆에. 저기는 12개인데. 그래서 여기는 12 곱하기 32 하면 얼마 나오죠?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안 되는데. 근데 여기는 4니까 몇 차선입니까? 4000차선이 넘겠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HBM은 어떻게 만들죠? 아파트처럼 쌓죠. 예. TSV, 예, 관통. 우리 다 배웠던 거고요. 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고, 삼성이 4분기부터 HBM3 이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HBM3E라는 이제 새로운 또 버전이 나오게 되고, 예, 엔비디아 GH200에 아마 적용될 걸로 보고요. 이게 GPU예요, GPU. GPU인데 GDDR이란 이제 그 메모리는 이렇게 이제 들어가기는 보통 한 12개 정도가 이렇게 감싼다고 하더라고요. 4, 32 맞죠? 근데 HBM은 4개. 하나, 둘, 셋, 넷. 4개인데 몇 층짜리? 8층짜리예요. 근데 12층까지 나와요, 지금. 그래서 성능이 월등히 좋고 4096차선. 여기는 384차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다 공부를 했던 겁니다.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예, 숫자로 드러난 생성형 AI 서버 효과. 엔비디아 매출 엄청나게 증가한 거 아시죠? H100 가격이 3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 원 넘어요. 이게 연간 150만 개. 매출액 3분기는 18%. 3분기는 점점 성장률이 둔화됩니다. 왜? 수요가 약해서가 아니라 칩을 많이 못 만들어요. 병목 현상 때문에. 그래서 성장률이 좀 둔화되는 거고, 하이닉스가 이번 2분기에 다른 업체랑 다르게 D램에서 영업이익에서 좀 확실한 차별화를 했어요. 이걸 많이 파니까 비싼 거를. 그리고 DDR5도 많이 만들어요. 지금 경쟁사 대비 수율도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DDR5 비싸죠. HBM 많이 하죠. 그러니 차별화 되는 거죠. 128GB DDR5는 가격이 4배래요. 예. 일반 DDR5는 가격이 DDR4보다 30%밖에 안 비싸요. 근데 왜 이렇게 128기가가 특히 많이 프리미엄을 받냐?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거의 다 만든대요. 그러니까 만드는 업체가 몇 개 없으니까 독점이죠. 그리고 요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뚫어야 되니까 TSV. 그래서 요게 이제 관통형이죠. HBM 12개를 이렇게 쫙 쌓아놓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엘리베이터라고 그랬죠, 제가. 예. 요걸 하는 공정이 바로 TSV 공정. 여기 식각 공정 들어가고 연마 공정 들어가고. HBM은 D램의 게임 체인저고, 매출액 기준 엔비디아가 점유율이 90%인데 여기 들어가는 게 HBM3, 1등이 하이닉스, 2등이 삼성전자. 이렇게 보고 있고, 마이크론은 조금 뒤쳐져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GPU와 HBM의 생산과 별개로 TSMC가 이런 것들을 다 조립을 해주는데 능력이 좀, 생산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고는 좀 그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하이닉스가 내년에 이제 월 생산 능력을 8만 장이죠. 8만 장 월. 8만. 예. 24년도에는 영업이익이 4조거든요. 이 중에 절반이 HBM이에요. HBM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내년 하이닉스 이익의 절반이 저기서 나와요. 삼성전자 내년에 1.65조, 아마 D램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요게 1.12조. 그러니까 HBM으로 다 버는 거예요. 그만큼 HBM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그런 생각이 들고, HBM 내년에는 요게 HBM, 요게 이제 가운데가 HBM3고요.
HBM3E. 그러니까 HBM3E가 앞으로 대세가 됩니다. 고성능에. 투자 전략은 어쨌든 실적 장기 전망 긍정적이고요. D램 시장 미칠 영향은 크고, 예, 수익성 개선 효과도 분명하고, 예. 근데 병목 현상이 좀 있어요. 만들 때 이걸 얼만큼 잘 풀어주느냐 관건이고, 내년까지 큰 변화 없이 성장할 것 같다. 근데 그렇지만 D램 업황 전체적으로는 기존 제품 수요가 동반이 좀 돼야 된다. 그래야 더 좋다는 얘기죠. 근데 아직은 기존의 모바일 뭐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아직은 쉽지 않다 보니까, 근데 그것까지 된다면 진짜 금상첨화죠. AI가 낸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또 크진 않은데, 낸드보다 이제 D램이죠, AI는. 그래서 낸드 실적에는 큰 영향은 주진 않는 것 같고, 주가는 어쨌든 조금 이제 이를 다소 과도하게 반영한 것 같다. 낸드 쪽이 좀 안 좋다라는 시각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에 낸드주도 좋아요. 낸드 가격도 오르고. 내년까지는 증설 효과, 공급 부족 효과가 충분하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보는 그림에선 반도체가 되게 편한 거예요. HBM도 있고, D램 업황 여기서 더 나빠지겠냐. 요즘에 가격 오르고 있고, D램 가격도,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까지를 좀 편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AI 투자 따른 HBM 시장은 분명 D램 시장의 새로운 축이다. 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입니다. D램이 판가가 이렇게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 났습니다. 이 이유는 HBM. 하이닉스의 HBM 매출액 추이입니다. 이게 16%까지 10%를 넘었어요. 엄청난 거죠. 자, 우리 본딩 아시죠? 이제 저걸 하기 위해서 칩과 기판 딱 붙여야죠. 예, 조립을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매스 리플로 오븐에 구워버리는 거죠. 한 번에. 여기다가 플러스 접착제 붙여가지고 오븐에 그냥 다 구워버리면 저게 동시에 가지고 빈 공간 다 메꿔주고, 예, 이렇게 하는 거고. TC 열압착이죠. 이거는. 그래서 여기다 필름 붙여가지고 저걸 이제 녹이는 거죠. 필름. 그래서 열압착을 할 때 열을 딱 가해주고 압력을 딱 넣어가지고 붙이는 거죠. 하나씩 하는 겁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좀 더 정교할 수 있고. 요게 하이닉스 방식, 요게 삼성전자 방식. 레이저는 레이저로 하나씩 탁탁 쏴주는 거죠. 그래서 요런 방식들로 이제 본딩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이제 그리고 기업별로 한 목표 주가 9만 원 제시했고요. 유지했고, HBM 효과는 내년부터다. 하이닉스는 13만 원 유지인데, 근데 하이닉스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주가 반영 많이 한 것 같아. 좋은 거. 그래서 추가로 상승하려면 뭔가 실적 개선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상당 기간 조정 예상하셨고, 한미반도체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요거 있죠. 요거 본딩. 요거 할 때 필요한 붙여주는 본딩 장비 있거든요. 그거 만드는 기업이죠. 후공정 하면 뭐 한미죠. 요즘에 뭐 대표에서도 계속 주식 사고 있고, 아무튼 HBM 투자 흐름에서 그냥 바로 떠오르는 기업은 한미예요, 한미. 예. 그 STI는 이제 리플로우 장비라고, 여기 리플로우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뭐 약간 그 기판과 이거를 이제 붙일 수 있게, 예, 평평하게 좀 펴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건데, 요게 이제 실제로 HBM에 들어가는 하이닉스에 리플로우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데, 다만 매출액이 아주 크진 않아요. 요게 이제 장비 매출이 100억 원 정도 이하로 나올 것 같아서, 연간 주력이 CCSS, 그 이제 화학 가스 같은 거 있죠. 이런 가스를 공급해주는 장치죠. 예, CCSS. 요게 주력인데, 요게 연간 3천억인데 리플로우 장비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비중은 그렇게 크진 않다. 그러나 이 방향으로 가는 건 또 맞으니까 비중을 이제 얼마나 늘려가느냐가 관건이고,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올해 정말 안 좋았다가 또 좋았다 막 이러고 있는데 목표 주가는 유지했고요. 모바일이 중요해요, 리노공. 그러니까 모바일 시장 살아난다. 그럼 리노한테 좋은 겁니다. 그걸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미국 기업 중에서 램 리서치, 시각, TSV는 가운데 구멍 딱 뚫어가지고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멍 뚫을 때 시각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수혜주고, AMAT,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역시 램 리서치랑 경쟁. 근데 이 회사는 산화, 시각, 방막, 배선, 패키징 분야에서 다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첨단 패키징 할 때 하이브리드 본딩도 해요. 예. TSV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에 가장 잘 맞는 미국 기업 중에 하나. 그리고 JT는 이제 여기 나왔던 보고서인데, 버니소토라는 이제 제품을 이제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이제 모든 고객사에 다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버닝소터라는 이제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칩 이제 웨이퍼 같은 경우 이제 이 웨이퍼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거기 뭐 회로 같은 거 다 그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검사를 또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제대로 된 제품과 불량품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걸 분류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분류를 해줘야죠. 야, 이거는 합격, 이건 불합격. 그 장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이제 워낙 반도체 업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버닝소터는 출하가 조금 아쉽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업황 좋아지면 또 달라지겠죠. DDR5는 투자가 재개돼서 보통 이제 옛날에 그 엑시콘도 그렇고 네오셈 같은 것도 그렇고 DDR5 되면 이런 테스트 장비 회사들이 수혜를 받게 되죠. 왜냐하면 새로운 장비를 또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JT한테 우호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첨단 패키징, 후공정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서 JT가 갖고 있는 이제 장비, CMS, 이제 삼성의 계열사로 알려져 있는데 테스터 장비가 이제 연결된 그 이제 굉장히 스펙이 좋은 비메모리 테스트 장비도 사용이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공정 산업이 좀 이렇게 성장하면서 수혜는 확실시 된다라는 내용인데, 다만 아쉬운 점 회사 IR 활동이 좀 적극적이지 않다. 이거는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IR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 아시겠지만 IR 활동은 적극적으로 할수록 좋아요, 사실은. 너무 막 열심히 해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IR 활동이 굉장히 소극적인 기업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 이게 투자하기가 되게 쉽지 않죠. 정보가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JT도 조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IBK에서 이제 오늘 나왔던 보고서 중에 또 FNS테크, 이거 우리 다 공부했던 거죠. 연마 장비 기억나세요? 반도체를 이렇게 맷돌로 가는 거죠. 이렇게 평평하게. 그러니까 표면에 뭐 액체 같은 게 위에 남아 있고 그런 것들 제거해 줘야 되거든요. 평탄하게. 그럴 때 맷돌로 갈아요. 장비에서 돌려가지고 거기에 그 웨이퍼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요거를 이제 해줄 때 밑에 이제 패드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액체를 입히죠. 슬러리. 그래가지고 이제 돌려가지고 평평하게 해주는 거죠. 슬러리라고 그러죠. 그 액체를. 그거를 바로 연마 패드라고 합니다. 이 연마 패드가 왜 중요하냐? CMP 공정이 앞으로 하이브리드 본딩이나 뭐 TSV 공정이나 이제 앞으로 많이 쓰여요. 연마 공정이 옛날보다 더 중요해져요. 또 후공정에도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CMP 매출도 많이 늘어났고, 이 회사의 장점은 또 재생 패드를 써요. 한 번 쓰면 버리는 게 아니라 폐기된 거 있죠. 그거를 다시 쓸 수 있대요. 환경적으로도 좋겠죠. 그래서 FNS테크도 이제는 HBM 관련주로 한번 볼 필요는 있다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HBM 한번 우리가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정리를 한번 오늘 보고서가 나와서 해봤고요. 자, 이제 공시는 어제 코인테크가 2차전지 자동화 시스템 굉장히 금액이 큽니다. 1,000억 이상 대형 공급 계약이 맺었는데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메가스터디 교육이 자기 주식 소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중은 1.5%. 그래서 지금 주가 수준에선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주가도 바닥이고, 그래서 이렇게 소각을 한 건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어제 그리고 이제 내부자는 요즘에 고려한 저 최윤범 회장님도 계속 매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3만 원 정도에 무려 18억 정도 대량 매수를 했고, 녹십자 홀딩스는 여기 상무님이 1.4억 원, TY 홀딩스도 요즘에 꾸준하게 여기가 매수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황선호 실장, 유정은 대표가 이렇게 7천만 원, 1.4억씩 매수를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장이 끝나서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종합주가 지수는 이제 약보합의 끝이 났고요. 2534포인트 좀 부진했고, 코스닥은 이틀째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확실히 코스닥이 더 좋지 않고, 사실 올해 내내 코스닥이 압도적으로 좋았어요. 퍼포먼스가 이렇게 좋았기 때문에 그저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650에서 950이니까. 그래서 그 뒤늦게 좀 휴유증이 조금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못 올랐기 때문에 또 대형주들이 요즘에 좀 버티고 있어서 좀 단단하지 않나 싶고, 오늘 외국인들이 또 코스닥은 팔았지만 코스피는 매수한 것도 일단은 증시에 그 코스피 코스닥에 약간 다른 움직임에 영향을 줬던 것 같고, 오늘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훨씬 많죠. 코스닥은 1157개에서 많은 기업들이 좀 하락을 하는 어려운 장이었습니다.
오늘 뭐 요소수 쪽은 이제 비료 관련주들인데 이쪽이 급등한 건 사실 시장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약간 중국이 이제 뭐 요소수 수출하니마니 뭐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 이슈 이런 것들 있으면 가거든요. 그러니까 비료주들이 그냥 비료 가격 오르고 이게 정상적으로 가주는 게 더 좋은데 그냥 만약에 그런 이슈 때문에 갔다면은 그만큼 또 시장이 그렇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 근데 같은 비료주인데 오늘은 또 달랐습니다. 롯데정밀은 좀 빠졌고 KG케미칼 혼자만 급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통신 장비가 웬일입니까? 에이스테크가 저번에도 어느 분이 물어보셔가지고 아주 걱정스럽게 그래서 유상자는 차라리 이렇게 된 거 받으셔라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리고 좀 버티시라고 했는데 왜냐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근데 오늘 왜 간 거예요? 저도 모르겠네요. 예. 아 5G 안테나를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한다고 합니다. 예. 아유 아무튼 좀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좀 반등이 나오고 혹시 뭐 유상자 받는 분들은 받게 되시면 잘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 요번에 또 올라올 때 잘 좀 그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저 이슈 때문에 통신 장비가 좀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좋았네요. KMW도 급등하고 오랜만에 통신 장비가 좀 급등한 게 특징적이었습니다. 제지 관련주도 오늘 신풍만 갔고요. 오늘 뭐 이렇게 크게 뭐 업종별로 보면 오른 게 없죠. 그리고 웬일입니까 LG전자가 그렇게 안 가더니 IT는 좋았어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SDS는 뭐 소폭 빠졌고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그리고 자동차주들 오늘 좋았습니다. 그 이제 파업이 좀 이제 해소가 되다 보니까 약간 분위기는 바뀌었고 요즘에 손해보험 좋은 거 아시죠?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대표주도 오늘은 일단 모처럼 다 고르게 반등해줬고요. 아마 공급 정책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 요즘에 은행도 좋아요. 천천히 스무스하게 또 올라갑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때문에 한마디로 오늘 보면 비료나 일부 통신 장비 빼고는 다 무거운 기업들이에요. 대형주들 그쪽이 좀 강했어요. 그리고는 참 다 약했네요. 증권주 일부 올랐고 반도체 대표주 일부 올랐고 음식료 업종도 약간의 강보합 정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메일유업이 오랜만에 좋았네요. 풀무원하고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 오늘 네이버가 조금 올랐네요. 아까는 제가 봤을 땐 빠지고 있었는데 오후에 올려버렸군요. 제가 2시 반까지만 봤을 때는 빠지고 있었는데 다행입니다. 아무튼 이제 네이버가 올라왔고 네이버는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네이버가 무서워질 것 같다는 생각. 아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이버가 생성의 AI 이번에 처음 하잖아요. 시간 좀 필요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기업에 깔리고 많은 분들이 네이버의 AI랑 대화를 한다면 앞으로 어마어마한 대화들을 할 것 같아요. 챗봇을 이용해서. 그 데이터가 다 쌓이겠죠. 그럼 저 AI가 얼마나 똑똑해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좀 무섭기도 해요. 네. 근데 어쨌든 데이터가 힘이기 때문에 무서워질 수도 있는 거죠. 데이터를 이제 지배하는 거죠. 한국에서는 뭐 네이버죠. 이런 AI 쪽에 관련돼서는. 미국은 이제 저기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유가가 올랐지만 정유주는 오늘 이노베이션이 좀 안 좋았군요. 그러니까 S-오일은 좋았고 이노베이션은 유상증자가 흥행이 참패한 것 같습니다. 참패란 표현 좀 그런 게 청약을 안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마 실권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권주. 주주배정 유상자 청약률이 10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13% 정도는 참여를 안 하시고 그러니까 흥행이 실패한 거죠. 뭐 흥행이란 표현은 좀 그런데 그러면 저러면 실권주가 나옵니다. 나오면 이제 일반 공모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내가 SK이노베이션 주주가 아니어도요. 유상자 참여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주가에 좀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좀 주가가 크게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상자가 100% 안 된 거죠. 이 부분이 약간 이제 악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선주도 조금 쉬어갔습니다. 네. 오늘 가장 많이 빠진 건 로봇주입니다. 뭐 로봇주는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요. 두산 급락했고
뭐 다른 딱히 이유는 없어요. 네, 많이 오른 거. 면역항암제는 오늘 매드팩토가 유증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27% 폭락하니까 다 같이 빠져버립니다. 동반해서. 그게 조금 부담이었고,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오늘 안 좋았어요. LNF가 4%, 코인테크 3%. 2차 전지도 오늘 부진했습니다. AI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 가지고 그 자율주행 어제 급등했잖아요. 근데 너무 오버하면 또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퓨런티어 그죠? 바로 12%. 흥분하시면 안 돼요. 아시죠? 천천히. 근데 또 빠지면 또 기회가 오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막 어제 상한가 가서 참 들고 계신 분들 기분 좋았겠지만 예. 너무 달려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가는 게 좋은데 지금 시장이 이래요. 쭉쭉 뽑아주는 장이 아닙니다. 가면 눌러버리고요. 오늘 보니까 넷마블 막 빠져버리고 한 이틀 급등하다가 그러니까 좀 급등했다고 너무 또 흥분해서도 안 되고 급등해서 쫓아가시면 그건 더더욱 안 되고 기다리면 또 내려오고 그걸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임플란트가 요새 계속 부진합니다. 오늘도 디오, 덴티움이 좀 급락하면서 부진했고요. 바텍만 좋았네요. 2차 전지가 안 좋습니다. 장비주가 오늘은 다 충격을 좀 받아버렸습니다. 다 급락을 해버렸어요. 엠플러스도 급락, V1텍, 예. 코인테크, 예. 다 가릴 것 없이 2차 전지. 이쪽은 좀 매물이 나온 것 같아요. 악재가 있다기보다는. 그리고 저 엠플러스가 오늘 빠진 건 아시죠? SK이노베이션 유상자가 청약에 실패하니까 이거 자금 조달 좀 안 되면 투자 주는 거 아닐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런 우려감들이 장비 회사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마 실권주까지 해가지고 자금 조달은 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오늘 조금 좋진 않았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좋았지만 보시면 오늘 SK이노베이션, 엠플러스, SKC 다 SK 관련된 기업들 좀 부진했고요. 이녹스도 좀 빠졌고 LNF, 네, 에코프로도 90만 원이 깨져버렸네요. 첨보.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그냥 요즘에 너무 안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충격을 매일 받고 있고 반도체는 아침에 좋았는데 그냥 좋다 말아버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네페스아크 좋았네요. EST, 제이스텍, 유진테크 좀 반등했고 다만 뭐 대체적으로 분위기는 안 좋았습니다. 레이저셀 급락, STI 급락, 인텍 그러니까 HBM 관련주는 오히려 급락해 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체적인 분위기는 조금 오늘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강관 업체도 좀 안 좋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도체하고 2차 전지 그러니까 반도체 후공정 2차 전지가 빠져버렸죠.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코스닥이 급락해 버린 이 양대 축이거든요. 그래서 좀 안 좋았고 셀도 좀 안 좋았고 반도체 대체적으로 안 좋았고요. 오늘 바이오도 부진했고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이쪽이 하락을 하면서 코스닥에 충격이 좀 있어서 중국 소비주도 좀 부진합니다. 지금 계속. 그리고 그리고 GK라고 파라다이스는 조금 올랐네요. 종합상사도 약간 부진하고. 자, 그래서 이제 업종은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마디로 거의 오른 게 없고요. 자동차 일부 하이닉스, 삼성전자 큰 기업 그것도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조금 올랐고 그 정도 버텨주면서 통신장비 급등. 나머지는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좀 오늘 지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 좋았고 코스닥은 급락하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돼서 매우 좀 힘든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당분간 계속 이럴 것 같아요. 하루 빠지면 또 다음날 오르기도 하겠지만 연속성 없이 계속 등락 거듭하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코스닥은요 2차 전지가 받쳐줘야 됩니다. 2차 전지가 언제 회복이 될지 이것도 시장을 보는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고 에코프로가 좀 안 좋은데 그래도 에코프로 BM이 조금 버텨서 뭔가 좀 바닥을 다지려고 하는 모습은 나온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크게 걱정은 안 되고요. 왜냐면 코스피는 별로 오른 것도 없고 삼성전자 특히 별로 오른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현대차 방어해주고 있고
은행주 딜을 받쳐주고. 그래서 코스피 대형주는 너무 막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되는데 문제는 코스닥 같아요. 코스닥이 어떻게 조금 하락이 진정되느냐가 일단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2차전지 이쪽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반도체도 지금 보시면 전공정이 좋잖아요. 못 올라갔다. 후공정 빠지고. 약간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는 체인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려운 장인데 좀 고생하셨고요. 제가 또 내일 목요일인데 내일은 좀 장이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좀 빠집니다. 저도 이게 시장 안 좋고 오늘 또 날씨도 안 좋아요. 그래서 좀 기운이 좀 빠지는데 여러분도 그래도 좀 기운 내시고 오늘도 좀 마무리 잘 하시고, 예, 이럴 때일수록 계속 말씀드리지만 천천히 어차피 시장이 지금 급할 장이 절대 아니니까 차분히 좀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제발 급등한 거 하지 마세요. 자제하셔야 됩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